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6페이지를 좀 펴보십니다. 66페이지 보시면 거기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를 별표해 두시고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매기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건데 행정관청이 매길 때 행정관청 그러면 제일 윗선이 국장, 그 밑에가 시도지사가 되고 제일 아래가 등록관청 이렇게요. 네. 자, 과태료는 요 행정관청이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상대방은 중개사 협회이거나 아니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이거나 두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국장이 매깁니다. 쉬운 편입니다. 이건 국장 그러면 협회나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 매고요. 그러니까 사업자나 협회는 국장이 매기고 이때는 500과 이렇게요. 국장이 100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인데 500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500과가 있고 100과가 있고 이렇게 등록관청도 500과 100과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기는 거 요거 중요한데 요때는 가만히 보면 500과 요것은 사유가 요겁니다. 요게 뭐예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과잖아요. 연수교육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이거? 개공하고 소공. 그러니까 개공이나 소공이 연수교육을 받을 걸 안 받았다. 500과요. 그때는 누가 과태료 물린다고요? 등록관청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과태료 물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과 이렇게 되는 것은 요겁니다. 사유가 반 X 이렇게 반 X 반자가 뭐예요? 아까 반납을 안 했다더라. 반납 안 했다 반자잖아요. 요것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당했을 적에는 7일 내에 자격증을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반납할 걸 반납을 안 했다 이렇게 되고 반납 안 했다 그러면 무조건 100과예요. 근데 이것은 자격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누가 과태료 물릴까요? 시도지사가 물린다. 예. 여기를 지금 별표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는 단순히 100과다 500과다 이런 정도에서 묻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물린다 상대방이 누구다 이 연결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노랗게 쓴 게 일단 제일 핵심. 자, 세 번째는 등록관청이 매기는 건데 500과도 있고 100과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겼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조건 개공이에요. 등록관청이 매겼죠? 상대방은 개공밖에 없어요. 그때 500과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바로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요? 개공이.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라며요. 이때는 과태료를 누가 물리고요? 등록관청이. 그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이거 엄청 많아요. 우리 암기하는 걸 했을 때는 자,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그게 싹 들어가요, 여기요. 그때는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얻어맞는 사람은 개공이야.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있지요?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반자가 여기 또 나오죠? 뭘 반납 안 했다는 겁니까? 이거 반납 안 했다는 건데 등록증이죠. 개공이 등록 취소를 당해놓고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할 걸 반납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 반납 안 한 거니까 100과. 근데 이건 등록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물리고요? 시도지사. 두 개를 바꿔서 내려고 하겠죠?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편을 겨우 맞췄어요, 이제. 제 1편. 28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3편으로 나눠집니다. 1편, 법령. 2편,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편,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여기가 법령, 여기가 28문제가 출제되고
여기가 한 5문항 보셔야 돼요. 여기가 7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요. 결국 여기 이제 맞춘 거예요. 여기 마치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공부하실 때 1페이지부터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중개 실무 파트가 공부할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분량에 비해서 전체 이쪽이 비중이 28문제니까 이쪽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사실은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은 것은 밑에예요, 밑에.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막 공부하고 그러면 공부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중개사 법령은 띄엄띄엄 공부해야 됩니다. 전체 중개사 법령 내용이 이렇게 있다면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법령이다, 여기는. 여기는 거래 신고, 여기는 실무. 이렇게 보면 벌써 높낮이가 틀려요. 여기요. 요거 법령. 중간중간에 뭐 결격 사유 그런 것들이 좀 높게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다 평지에 평지. 행정처분 이런 것들이 조금 암기사항이 있어서 조금 괴롭기는 하나 그래도 좀 건질만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왔죠? 여기 양도 많고 공부 분량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산이 높아요. 그 다음에 중개 실무 가면 높아요. 그런데 맨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만 색이 시커매. 선별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결격 사유 뭐 이런 거, 행정처분 벌칙 막 이런 거. 여기를 먼저 공부해야지. 여기를 왜 1페이지부터 공부하냐고요. 이쪽으로 가면 주임법, 상임법, 경매 막 나오잖아. 아, 이쪽이 중요하지. 여기 5번 볼 동안에 여기 한 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걸 강약을 둬서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내용을 똑같은 강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좀 양도 많고 어렵고 비중이 높은 부분을 더 많이 보고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고 그래도 맞추니까 그건. 자, 지금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이게. 이 편은 가는데 그래서 숨이 막혀요. 지금 오늘 올 때부터 숨이 막혔어. 오늘 요걸 여기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 여기까지 무조건. 다음 주에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3가지예요. 첫 번째, 거래 신고 제도요. 두 번째, 외국인 특례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제도요. 2문제, 한 문제, 2문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요. 여러분 보시면 7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제일 위에. 자, 제가 칠판에 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교재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면서 밑줄을 그을 거니까요. 교재에 어디 있는가를 지금 칠판에 쓰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막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시간 낭비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칠판을 보고 가만히 계셔야 돼. 눈만 뜨고. 네. 왼쪽 70페이지 제일 밑으로 제일 위로 가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2줄로 나와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건전하고 끊어 읽으시고. 투명한 끊어 읽으시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 둘째 줄 끝에 마지막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목적에. 나중에 이제 시험 가까이 가면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여기도 목적이 나옵니다. 이 법의 목적이. 여기도 별도의 법입니다. 이것도. 여기도 일조의 목적이 나온다고요. 이 목적과 이 목적이 나중에 가시면 구별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교재 나와 있는데 전체 틀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를 했을 적에요. 관청에다 가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신고 필증을 내주고요. 이 필증이 있어야만 등기가 납니다요. 자, 요새요 등기부를 보게 되면 등기부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표시가 나와요. 거래가액 해가지고 6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뭐예요? 6억에 부동산 거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등기부에. 등기부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건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된 거지. 이 제도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예요. 하나씩 보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얘기한 부동산 득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진짜 부동산이고 또 하나는 권리예요. 진짜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권리가 뭐냐? 그러면 공급계약하고요. 이 공급계약이 다른 말로 분양계약이에요. 첫 번째 계약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매매를 공급계약, 분양계약 같은 말. 그 다음에 지위라고 지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공급계약을 체결했죠. 분양받았죠. 그게 지위예요. 근데 지위를요. 팔아먹는다니까? 이건 첫 번째 계약이고 이건 분양권 전매예요. 지위라는 게. 그래서 이게 거래라고 하는 게 매매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는 겁니다. 매매만. 그러니까 토지 매매했어요. 신고. 건물 매매했어요. 신고. 공급계약을 매매, 그게 아니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 매매예요. 이것만큼은. 지위는 뭐예요? 지위를 매매했어요. 이 지위를 매매한 게 뭐죠? 전매예요. 전매. 응? 그래서 지위를 전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식에서는. 이따 봐요. 이 토, 건, 공, 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에 임목 들어가죠? 임목을 매매했다고요? 실거래가 신고합니까? 안 한다.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 같은 것도 분명히 중개대상물에 들어가긴 하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매매했다고 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 물건이랑 중개 대상 물건은 다르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어요? 중개 대상물이 더 범위가 넓지. 중개 대상물은 이것도 포함되니까. 그렇죠? 두 번이나 출제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니까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그랬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 안 한다고. 증여계약이 기출되었었죠.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실거래가 신고 안 합니다. 뭐만 신고합니까? 매매만. 또 계약이니까.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봐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등기부에 낙찰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안 해요. 이거 계약 아니잖아요. 상속받았을 때도 등기부에 상속받아서 기분 좋은데 거기에 상속받은 그 부동산 금액이 뜨냐고? 안 떠요. 실거래 신고 안 합니다. 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 계약만요. 안 돼. 이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무조건 이거 한 지문은 나온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공급계약 지위, 이게 중요한데 이 공급계약 지위는 모든 법에 근거해서 분양받았을 때 다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요한 법, 7가지 법에 근거해서 분양받고 분양권 전매했을 때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별표하시고 28회 때 작년에 한 문제로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기억본에 보시면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익혀두시고 니은번 공공주택특별법 읽어보시고 아 이런 법이 있구나라고 읽어보시면 돼요. 디귿번 도시개발법 이건 아실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시험법이 들어가죠. 리을번에 나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오죠. 이걸 줄여서 얘기할 때 도정법이라고 그러나요? 뭐 도정법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아, 이런 법이 있구나. 이걸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도 있고요. 요거에 근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요것이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별법이에요. 특례법이에요. 거기서 나온 법이에요. 그 다음에 비읍번은 주택법. 주택법 빼먹었었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빈집법에 관한 것까지 하면 8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7가지 얘기합니다. 응? 이런 게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네.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다면 제가 돌 맞을 것 같아. 자,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틀리게 안 내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아, 이런 법이 있다. 읽어주시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신고 시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신고는 여기 보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이죠. 언제부터 60일인가요, 거기?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입니다. 가끔씩 사무실 오픈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얻어받는 경우가 있어요. 60일을 넘겨가지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신고 기간 넘겨버리면.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내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잔금일부터 60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착각을 하면 잘못하면 잔금 날부터 60일 생각하시면 60일 넘기는 수가 있어요. 계약서 쓴 날부터 칩니다. 가끔 보면 거래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 날짜를 늦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자, 조심하시고. 여기 어디다 신고하느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옆에요? 신고관청이다. 그죠? 여기서는 실거래가 신고할 때 늘상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중개업소 사장님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써두셔야지. 등록관청 X. 등록관청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신고한다고요? 신고관청.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걸요. 칠판에 설명드리고 교재에서 체크해 볼 겁니다. 보시면 자, 신고할 때 누가 신고해야 되냐?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걸 칠판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자기들끼리 직접 둘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요.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없이 그때는 여기가 신고 의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줬죠. 알선 중개했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겠어요?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둘 중에. 대부분 이거예요, 사실은. 드물죠, 이건. 근데 여기서 거래 당사자 할 때 거래가 매매니까 거래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신고할 때 원칙적으로 공동신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공동신고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이에요. 자,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법정서식을 사용합니다. 그 법정서식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고 돼 있어요. 법정서식이에요. 여기다가 법이 요구하는 신고사항을 쫙 적습니다요. 신고사항 이거 좀 이따 할 거예요. 신고사항. 여기다가 매도인 A에게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 B 해가지고 서명 또는 날인. 요게 공동신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동신고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뜻입니다. 제출까지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제출은 한쪽이 가서 제출해도 되고 같이 가서 제출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서명 또는 날인은 뭐예요? 공동으로 한다. 그게 공동신고예요. 그러니까 신고사항에 대해서 둘 다 맞아요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자기는 신고 못하겠다, 도장 못 찍겠다 나올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혼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를 못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갖다가 그죠? 신고하려고 했던 A도 얻어맞게 돼요. 신고 안 하면 이게 500만 원의 과태료잖아요. 그걸 이 사람이 얻어맞게 되면 이 사람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도장 찍을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찍어서 못하니까.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단독 신고하는 걸 허용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독 신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쪽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 즉 신고를 거부했을 때 단독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고사항에 대해서 혼자의 도장만 찍어서 제출하니까 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계약서 사본이에요. 이걸 추가로 내야 돼요.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계약서에 적어 있는 내용 중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원본이든 사본이든 안 냅니다. 이거 원래 이것만 내지 옮겨 적고 이것만 내는데 단독 신고할 때는 내야 됩니다. 원본을 내요, 사본을 내요. 이거 출제자는 원본 사본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입니다. 한쪽이 이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됩니까? 국가 등이 해야 되는 거지. 국가 등이 일방이 단독 신고하면 돼.
자, 근데 거민제도 같은 거 배우셨으면 아실 텐데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민 받을 때는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배우셨어요? 거민제도 배울 때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일 때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아니에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된다고 벌써 작년에 나왔어. 일방이 이길 때는. 근데 앞으로 나올 때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를 면제받는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면제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지 몰라. 밑에 경우가. 여러분들이 LH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럼 공급계약을 체결했겠지? 분양계약을. 누구랑? LH공사나? LH공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실거래가 신고를 분양받은 여러분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누구만 하면 돼? LH공사가. LH공사가 뭐 허위로 하겠어? 정확히 하겠지. 그거예요, 그거. 오히려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면서 요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만 더 보고 교재봐요. 여기 개공. 당사자가 있을지라도 개업공인회사가 매매계약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여기 신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개공한테 있는 거예요. 개공 C 해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이때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여기는 없다고. 여기만 있다고. 그래서 서명 또는 날인도 누구만 해요? 개공만. 다만 개업공인회사가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요새 많으니까 공동중개가 됐다 그러면 공동중개한 개공이 공동으로 뭐 해야 돼요?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개업공인회사가 신고무 있을 때는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고 도장 안 찍습니다. 여기요. 자, 교재에서 71페이지에서 보면 가로 1번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가 가로 1번입니다. 제일 밑에. 그때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나왔죠. 그때는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죠? 다음 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당사자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라고 돼 있죠. 그때는 동그라미 기억번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자체출해. 그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 동그라미 니은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해서 그쵸? 제출한다고요?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이렇게 돼 있죠?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은 법조문에 없습니다요. 그냥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방에게 이 말은 원래 없어요. 다만 서식에는 또 있어 또. 서식에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뭐 한다는 뜻?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어떻게 한다는 뜻? 일방이 하든지 공동으로 하든지 그건 다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면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디귿번.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것인데 이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요. 추가 서류가 뭐예요? 사유서, 사유서도 있지만 사유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이번에는 뭐냐면요. 가로 2번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가시면 자, 개업공인회사가 지금 제목이에요. 개업공인회사가 매매계약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라고 돼 있죠. 요럴 적에는 누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까? 개공이. 그럼 개공을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신고하고 제출하죠. 개업공인회사가 요 신고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또 여기 또는입니다. 및 그러면 틀려버려요. 만약에 동그라미 니은번 공동중개했다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공동중개한 개공 둘 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죠. 요게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거기까지 딱 봤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을 큰 별표 해주세요. 동그라미 3번은 큰 별표. 자, 지금부터 칠판을 봅니다. 칠판에서 지금부터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출 이렇게.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갖다 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남이 대신 갖다 내주고 이것은 뭐예요? 직접 내는 거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 제출할 때는 방문해서 걸어가서 내줄 수도 있고 이 신고서를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걸어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가 있으니까 이거 전자문서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이 양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요. 제출 대행을 하죠. 다른 사람이 대신 갖다 내주죠. 이때는 걸어가서 제출 대행해야 됩니다. 방문해서. 이렇게 제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요. 제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어요. 초창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요 제출 대행을 누가 해줄 수 있냐 말이야. 제출 대행을 누가 하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무 있을 때하고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다 그러면 누가 제출 대행할 수 있냐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있죠. 부탁받은 사람. 그 사람이 위임장 들고 와서 제출 대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사자가 신고무가 있는 경우가 드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요. 여기. 개공이 신고무가 있어요? 그럴 경우 있겠죠. 그때는 당사자가 없고 그럴 때 개공은 신고를 할 때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수도 있지만 제출 대행해서 남을 시킬 수 있죠. 네. 누구를 시킬 수 있을까? 개공은. 그래서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냐면 위임을 받은 부탁을 받은 소공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다라고 법조문이 돼 있지. 그러면 이걸 반대해서 가면 자 중개보조는 아무리 그 중개업소 일하고 있다고 해도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요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네. 자, 개공이 신고무가 있을 때 소공은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방금 전에 별표 친 거죠.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할 수가 없지요.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중요한 거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합니다. 세 번째. 소공은 제출 대행하러 갈 때, 소공 보세요. 소공이 제출 대행하러 갈 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 갖고 갈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위임장 들고 가야 됩니까? 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공 대신 가는 거지만 고용신고가 돼 있어요. 고용신고가. 그래서 소공 자기의 신분증만 딱 들고 가서 보여주면 인적사항 가지고 아 어떤 중개업소의 소공이구나 바로 파악이 되니까 따로 위임장 필요 없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이건 두 번이나 나온 겁니다. 초창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거 세 가지. 그러면서 아실 게 그러면 좋아. 소공이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 소공이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예? 그죠? 이때 일단 첫 번째는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공이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일단 따로 써볼게요. 소공이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소공은 제출 대행 자격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중개보조는 제출 대행 자격이 없고요. 소공은 제출 대행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는 게 특징. 자, 소공이 제출 대행한다 그랬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장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죠? 막 들고 간다 그럴 거예요. 막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그럴 거예요. 막 보조원도 할 수 있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다 예상 문제에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네.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별표 친들 읽어보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누가 대행할 수 있다? 소공이.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세 가지 X를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중개보조는 그러면 제출 대행 못하네. 이걸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문서로 요건 못하겠네. 이렇게.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위임장은 갖고 갈 필요 없네. 소공 자기의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겠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신분증명서 제시라고 나와 있죠? 주민등록증 이런 건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전자문서한 신고 이렇게 나오면서 둘째 줄 다만 동그라미 5번 둘째 줄요. 다만 신고를 대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초창기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요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요게 신고사항입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다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니까.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 교재 어디 있는가를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고사항. 이거 볼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자,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써볼 텐데. 신고사항이요. 암기사항입니다, 저거.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보면 73페이지 밑에 가시면요. 73페이지 아래 큰 3번 밑에 가로 1번에 거래 신고할 내용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부터 기억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지역번까지 쫙 나와 있잖아요. 자, 기억번에 보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고 나오죠? 자, 인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적사항 할 때 인자. 뭐 인적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적 이런 게 인적사항이에요. 자, 두 번째 니은번에 보면 계약 체결 1, 중도금 지급 1, 일자 들어가는 거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잔금 지급 1, 일자. 계약 1, 중도금 지급 1, 잔금 지급 1, 일자 세 번 나오죠? 일자의 동그라미. 디귿번 보면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리얼번에 부동산의 뭐예요? 종류입니다. 종류. 막 세부적으로 꼼꼼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면 실제 거래 가격이고 줄여서 실거래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신고하는 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에 비읍번 보시면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 아참 동그라미 미음번은 자 실제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실제 거래 가격 할 때 실제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디귿번과 그 위에 리얼번은 부동산 등 할 때 부자의 동그라미 두 개 다. 동그라미 디귿번과 리을번은 묶어놓으세요. 부동산 등 할 때 부자의 동그라미 둘 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읍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시옷번 별표하시고 시옷번 별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할 때 공인중개사 할 때 중자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중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죠. 등록사항은 뭐냐? 그 중개업소의 상호, 그 중개업소의 전화번호, 그 중개업소의 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 시옷번 별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이응번 나왔죠? 자, 이응번 보면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이라고 돼 있죠? 자금 조달 계획이죠? 조달 계획할 때 조자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조달 계획, 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지읒번 보시면 거래 대상 주택에 대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입주 나오죠? 입주. 그 입자에다 동그라미요. 입주가 두 번 나오는데 입자에다 동그라미요. 이렇게. 자, 겨우 끝났어요. 자, 이제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암기할 거예요. 이게 총 7가지가 될 때가 있고 또는 9가지가 될 때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암기해 보도록 합니다. 암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 자, 첫 번째부터요.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 글귀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조계사 입구에 써져 있습니다. 조계사 입구에 낙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아직도 거기서 안 지우고 있어요, 지금.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게 부자가 뭐냐? 우리 기억을 보니까 디귿번하고 리을번에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종류. 동그라미 디귿번하고 리을번이에요. 부자를 따서 암기하고 세부적 내용을 모르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이. 그 다음에 인자는 뭘까요? 요건 기억번 같은데 기억번. 인적사항이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인적사항. 인적사항입니다. 기억번. 그 다음에 날짜가요. 요게 니은번 같아. 날짜가 날일. 한문으로 날일자 있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계약일 할 때 일자. 동그라미 쳤었죠? 중도금 날짜에서 중도금 지급일 할 일자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일 일자 또 동그라미 쳤었죠? 그 일자요. 일자. 그걸 날일.
그러니까 날로 암기를 합니다만 날일. 그 다음에 요게요. 미연번인가요? 실제 거래 가격. 다섯 번째 실거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당연히 이 내용이 신고사항으로 들어가야 돼. 빠짐없이. 여기까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지금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 나오죠. 요게 몇 번인가요? 아까 동그라미 지으신가요? 10번인가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거기서 아까 별표 하셨었죠? 이게. 별표. 그 다음에 요 조자는 이거 뭐예요? 거기 조건기한 할 때 나왔던 건데 이게 동그라미? 몇 번이요? 미음? 미음? 아, 이응. 조건기한 뭐냐고요? 아, 비읍이에요? 막 책을 다 다른 걸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조건기한까지 요 두 개는 있을 때만 적어주는 거지 신고사항이지 두 개. 만약에 중개사가 없을 땐 신고사항이 아니겠죠? 조건기한을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고사항 아니겠죠? 두 개는 있을 때만.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걸 체크합니다. 아까 이거 별표했었죠?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신고를 거래 당사자가 할 때 하고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하고 달라요. 만약에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소개한 개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니까 당사자가 신고할 때는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없으니까. 그런데 개공이 실거래가 신고한다 그러면 중간에 소개한 개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신고사항에 들어가네요. 누가 신고하냐에 따라서 신고사항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게 요거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이죠. 일단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함정입니다. 조건기한은 있을 때는 신고사항이다 이런 거니까 이건 별거 아닌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 나왔을 때. 시험에서 언제나 함정이에요. 누가 신고하냐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 또 한 가지.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기요. 조계사 입부자예요. 그러면 이게 조자가 뭐냐면 조달계획이에요. 자금 조달계획. 어디서 돈 나서 샀냐 이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입주계획이죠. 입주계획. 들어가 살 거냐, 새 놓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들어가 안 살고 새를 놓는다 그러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으로 추가될 때는 언제냐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걸 줄여서 기억할 때는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다시 한번. 액수 중요합니다. 3억 이상이요. 무슨 주택이라고요? 과열 주택. 여기서 얘기한 과열이 뭘까요? 투기 과열 지구를 얘기합니다. 여기 광명시는 투기 과열 지구인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그 규제가 조금 덜한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요. 더 나가서 강남 3구를 비롯한 더 또 심각한 지역은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그래도 조금 규제가 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투기 뭐예요? 과열 지구가 좀 센 거. 제일 센 게 뭐예요? 투기 지역.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다른 거예요. 여기가 더 센 거예요. 그럼 여기를 과열이란 글자를 딴 이유 아시겠죠? 과열 지구라고요. 투기 지역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투기 지역이 아니고 뭐예요?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일 때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야. 출제 영순이요. 출제 영순이 이게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규제하면서. 이거하고 비교할 바, 이것도 중요하지만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10억의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아파트 매매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네. 광명시에서. 광명시는 지금 투기 과열지구 아니잖아. 10억 아파트 매매해. 그러면 광명시에서 10억 아파트 매매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몇 가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몇 가지요? 7가지가 되고 끝나야죠. 요거 안 들어가니까. 여기 3가지 요건을 몽땅 갖췄을 때만 2가지가 추가돼서 9가지가 되는 거고
광명시는 지금 투기 과열지구 아니라며. 그럼 아무리 10억 매매일지라도 주택, 아파트를 매매했을지라도 뭐예요? 7가지밖에 안 되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맞습니까? 금천구요. 그런데 아파트를 매매했어. 금천구는 서울이니까 투기 과열지구겠죠. 근데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2억에 매매했어. 실거래가가 2억이야.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가지? 7가지로 끝난단 말이에요. 2억 갖고는 안 돼. 3억 이상부터. 아무리 투기 과열지구지만 3억 이상인 주택일 때부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2가지가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강남이야, 강남. 강남이니까 거기는 투기적이기도 하네. 그죠? 거기 더 심하니까 빼고. 자, 만약에 제가 사는 동작구다 그러면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야. 그런데 6억짜리 상가가 매매가 이루어진 거야. 6억짜리요. 투기과열지구요. 상가 매매했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까? 뭔 소리요? 저기 건물이라고 돼 있잖아. 상가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거요. 다시 한번. 다시 저쪽까지 못 쫓아가겠어 지금. 상가 매매했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맞죠? 상가도 건물이잖아. 다만 상가 매매했을 때는 아무리 투기과열지구 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은 몇 가지? 그렇지, 7가지다는 거지. 이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주택일 때나 들어가는 거지. 3가지를 몽땅 갖춰야 이게 추가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억 이상 과열주택이라고 알아두셔야 돼. 3억 이상 과열주택 이렇게 2가지가 추가되는 게 무조건 출제돼요. 무조건 이 부분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방금처럼.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도 하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교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아까 봤던 내용 중에 동그라미 이응번하고 지읒번 2개 있죠. 동그라미 이응번과 지읒번 2개를 묶으시고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이응번이 자금 조달 계획이죠. 동그라미 지읒번이 입주 계획이죠. 입주 계획으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입주 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 3억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을 꼭 써주셔야 돼. 주택이란 말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억 이상 과열 주택, 응? 주택이란 말이 빠져 있죠. 거기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읒번에도 3억 이상 과열 주택. 아까 상가는 안 들어갑니다. 2개가. 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겨우 끝냈어. 이제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자, 나머지는 좀 수월해 그래도. 자, 신고 들어가면 신고 관청에서는 신고 내역을 조사합니다. 신고 내역 조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요 신고서 여기에 법이 요구하는 신고사항이 다 빠짐없이 적혀 있는가, 빠진 거 없는가 이렇게 요걸 살펴보는 거예요. 빠진 거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메꿔라, 채워라 그러겠죠.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다 써져 있네. 다 신고 들어왔네. 그러면 신고필증을 주겠죠. 신고필증 발급 언제까지 발급합니까? 언제까지 발급? 즉시 발급 아니면 지체 없이 발급?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지체 없이 발급으로 바뀌었어요.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제일 밑에 줄이 있잖아요.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어떻게 발급한다고요? 지체 없이. 즉시라고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즉시가 아니고 뭐예요? 지체 없이. 즉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즉시가 시간적으로 빠른 거예요? 지체 없이가 빠른 거예요? 아니 무슨 지체 없이가 즉시가 빠른 거예요? 지체 없이가 빠른 거예요? 즉시가 빠르지. 즉시는 그 자리서 이 말이고, 지체 없이는 그날 중으로 좀 늦어도 다음날 정도까지 주는 게 지체 없이요. 2개가 의미가 틀리다고. 왜 법에서 즉시를 지체 없이로 바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 즉시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신고 관청에서 들어오자마자 즉시 주면 어떻게 돼? 이거 막 서둘러 봐야 돼. 그동안 즉시 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 관청에서. 그래 해보니까 이게 즉시 줄 게 아니네. 좀 시간적 여유를 한숨을 돌리고 좀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바꾼 거예요. 지체 없이로. 지체 없이 즉시는 구별돼야 되고 중요한 출제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숨 돌리고 준다고 이제는 그게 뭐예요? 지체 없이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갈 텐데 요 뒤쪽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몇 군데 밑줄을 그을 거예요. 자, 뭐냐면요. 신고필증 줬죠? 등기 쳤죠? 근데 등기 내는 것과는 별도로 검증을 해봐요. 검증 따져봐요. 신고관청에서 실거래가가 맞는지 따져본다고요. 그죠? 신고관청에서 검증을 해요. 요 검증을 한다는 게 거민제도와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거민제도 배우시죠? 거민제도. 뭐 배웠냐고 물어보면 다 안 배웠다고 그러니까. 거민제도는 검증이 없어요. 검증이. 그래서 그 거민제도가 형편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해서 신고필증이 나오면 거민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 이게 형편없는 제도니까, 이게 센 제도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세요? 이것 때문에 센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는 제도예요. 검증 결과를 세무서로 보내가지고 과세 자료로 활용해요. 근데 검증할 때는 비교를 해야지.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하고 맞다 틀리다 이걸 따져볼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교 대상을 만들고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검증 체계입니다. 자, 검증하는 시스템,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만들고 운영하도록 돼 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증 체계를. 이걸 대입시켜서 검증하고 비교해갖고 여기서 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뭐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이 검증하는 시스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 누구? 국장이 이거 시스템을 만들고 적정성을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고관청이에요. 적정성을 실제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고관청.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세무서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 쉬워요.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이 국장입니까? 아니에요.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세무서로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물리고자 하는 제도. 등기소에 통지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통보해요? 세무서. 그리고 보세요. 신고관청은 이걸 갖다가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합니다. 보고요, 보고. 매달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윗사람인 국장한테 또 보고하죠. 매달 보고합니다. 그럼 국장은 뭐 하는 거예요? 국장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검증체계 만들 때 자료를 업데이트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검증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신고관청한테 다시 한번 검증하라고 하는 재검증 명령을 내립니다. 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실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아실 것은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하냐고요? 시도지사. 그러면 이렇게 국장한테 보고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때 신고관청이 직접 그냥 국장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도지사한테. 그죠? 먼저 보고해야 돼요. 만약에 건너뛰어버리면 시도지사가 그제 뽑았잖아,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기분 나빠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건너뛸 수 없다는 거. 요게 출제거리요. 그리고 하나 기본으로 이해하실 게 매달 보고합니다. 매달. 거래 건수 그래도 많아요. 매달 보고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74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가로 2번에 가격의 검증이라고 나오고 동그라미 1번에 검증체계 구축 운영 나옵니다. 자,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할 사람 누구요? 국장이라고 밑에 나오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가면 신고 내용의 검증 및 검증 결과의 통보라고 나오는데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동그라미 기억번에 따르면 누구냐 말입니다.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적정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검증해야 되겠다. 요거 중요하죠.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세무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시면 박스 밑에 제일 밑에요. 동그라미 3번 있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 보고.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고관청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 그러면 자, 동그라미 4번요.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해가지고 매월 1회 국토유통부 장관한테 뭐 한다고요?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됐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해제 등 신고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교재 75페이지 보시면 이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세금을 갖다가 잘 걷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금 거두려고요.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자, 등기가 나기 전에 계약이 깨질 수가 있죠. 계약이 파기될 수 있죠.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죠. 민법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 그거 배우다가 날 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계약이 깨지면 세금을 안 물죠.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세 같은 거 안 내고,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양도세 안 물고.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를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뭘 취득할 때도 그렇고,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취득할 때도 그렇고, 특히 팔아먹을 때도요. 양도세에 관련해서 자기 재산이 뭐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돈을 주고라도 상담하셔야 돼요. 그 상담 안 하고 그냥 2주택인 걸 모르고 팔았다가, 응? 절차를 이게 밟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팔았다가 양도세가 6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가산세가 그 중에 1,500만 원이 가산세가 붙였더라고요. 그 생돈 아니요. 지금 세무사한테 상담했을 때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 상담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는 뭐 그래도 좀 나은데 팔아먹을 때 있잖아요. 무조건. 세무사한테 잠깐이라도 상담하셔야 됩니다. 재산관계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 안 해가지고 6천만 원 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해제, 계약이 깨졌을 때 하는 신고가 있어요. 이때는 세금을 안 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물고 싶으면 뭐예요? 신고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갖고 세무서에 갖다 주면 이제 세금 안 나오겠지. 그 얘기요. 깨졌을 때는. 그러면 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제 신고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두 줄 밑줄 긋습니다. 두 번이나 출제됐던 겁니다. 자, 신고 후, 거래 신고한 후 그 뜻입니다. 거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해제가 됐을 때는 이제 세금을 안 물어야지. 그래서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신고관청에다가 제출해야 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안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더 좋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해제 등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요. 안 하면 아마 표창장 줄 거요. 거래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물입니다. 세금을 낼 걸 안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과태료지만 여기는 할 수 있답니다. 두 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교부한다고 나와 있죠. 거래계약이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시정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줍니다.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언제까지 발급해줘요? 지체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온통 지체 없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온 것 중에 거의 99%가 지체 없이예요. 무조건. 즉시 거의 없어요. 즉시냐 지체 없이 물어보면 지체 없이요. 거의 99%가 대부분 지체 없이예요. 즉시 거의 없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이제 77페이지 서식 보시겠습니다. 여기부터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서식 보시면 법정 서식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77페이지요. 서식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 서식의 기재사항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상, 신고해야 될 사항이 이 서식에 적히는 내용들이에요. 저기하고 비슷하지. 저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매도인 나왔죠? 동그라미 2번에 매수인 나온 거 보이시죠?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요 칠판으로 치면 뭐예요? 인적사항이잖아요. 인적사항.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명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적는 칸이 있죠? 국적 적는 칸이 있죠? 주소 적죠? 인적사항이에요. 그게 전화번호까지. 그런데 좀 특징이 있는 것은 별표할 것은 자, 주소란 끝에 보시면 거래 지분 비율 해가지고 몇 분의 몇 있죠? 별표해 두시고 주소란에 물론 주소도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도 적냐면 거래 지분 비율도 적는다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었지. 주소란에 지분 비율 적는다고 엉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소 적고 그것도 마저 적는다. 별표. 그 다음에 매수인 칸을 보시면 거기요. 매수인 칸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이 나와 있죠? 별표입니다. 돈이 어디 나서 샀냐? 지금 바로 들어갈 거냐, 세를 놓을 거냐,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입주 계획과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죠.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제출이라고 돼 있고 매수인 별도 제출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억 이상 과열 주택에 안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7가지밖에 안 될 테니까 해당 사항 없음에다가 체크하시면 돼. 3억 이상 과열 주택이 아니라면. 근데 3억 이상 과열 주택이라면 제출해야 되죠. 근데 제출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의무자한테 이런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라는 정보는 매수인이 알게 되는 정보잖아요. 매수인의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한테 그 정보를 줘서 그 신고 의무자가 제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럼 그때는 제출에 체크하시면 돼. 그게 아니고 이런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면 좀 찜찜해. 그럼 매수인은요, 그 정보를 신고 의무자한테 주질 않겠죠. 대표적으로 개공한테 주지 않고 내가 갖다 제출하겠어 할 수 있죠. 그러면 별도 제출이지. 매수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하나 들어놓으세요. 이때 신고 의무자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제공해가지고 신고할 때는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에 대한 이 정보를 우리 매수인은 계약서 쓴 날부터 50일 이내 신고 의무자한테 줘야 된다고. 어차피 신고 의무자는 언제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한 열흘 정도는 여유를 갖게끔 5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50일입니다. 쓸 필요 없어. 자, 가볼게요. 교재 보면 73페이지 갑니다. 오늘 또 제 시간에 점심 먹기는 틀렸어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4번 찾으셨습니까? 제일 위에 73페이지. 동그라미 4번요. 73페이지. 73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에 동그라미 4번요. 매수인 외의자가 제출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인은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한테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50일 내에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응. 50일입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에서 아까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셨죠? 매수인에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얘기가 나옵니다. 매수인 칸에만. 그 밑에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라고 돼 있고 별표하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매수인이 외국 사람 등일 때는 부동산의 매수 용도까지 오른쪽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주거용인지 아니면 레저용지인지 아니면 상업용지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돼 있다고. 외국 사람일 때요. 매수인이 별표요. 중요합니다. 이따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8번을 찾아보세요. 8번. 동그라미 8번에 보면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오른쪽에 보면 공급계약하고 전매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 공급계약하고 뭐라고요? 전매. 별표하시고 그 오른쪽에 세 군데 동그라미 칩니다. 공급가격 적어주고요. 공급가격이 분양가입니다. 그 오른쪽에 옵션 비용 저것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분양가와 다르게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거 설치했다 그러면 그 비용. 그렇죠? 그런 게 옵션 비용이잖아요.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것들 확장시켜 주세요. 옵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옵션 비용. 그다음에 하나 더 동그라미 칩니다. 추가 지불에 동그라미요. 그 세 개가 어느 칸에 기재가 됩니까? 공급계약, 전매, 그 칸에 기재되는 세 가지입니다. 많이 익혀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9번에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나오죠. 총 실제 거래 가격이 동그라미 9번이잖아요. 그러면 총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합계 얼마라고 적어줍니다.
총이니까 뭔 금액을 적어요? 합계 금액을 적어준다. 그런 거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9번입니다. 동그라미 10번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종전 부동산 이렇게 돼 있죠. 자, 종전 부동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종전 부동산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입주권이라고 적으셔야 돼. 종전 부동산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된다고요? 요게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이렇게. 종전 부동산 밑에다가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쉽게 얘기하면 빌라 주인들이에요. 오래전 빌라 지역은 재개발하게 되죠. 재개발하게 되면 그 빌라 주인들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재개발하면 재개발 조합원. 그러면 이제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이 빌라 주인들이 아파트 주인으로 변신하잖아. 32평 아파트, 27평 아파트로 변신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 갖고 있는 그 빌라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32평 받을 때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하고 42평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 얼마나 하고 계산이 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 부동산 가치를 판단해야 되죠? 그게 권리가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일 때는 종전부동산이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도시 아파트, 광교 신도시다. 여러분이 분양받는다고 해봐. 그러면 여러분 옛날 종전부동산 뭐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냥 새로 그 분양가 맞춰서 돈만 들고 가서 분양금 내면 소유권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종전부동산 개념이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뭐만? 빌라 같은 조합원, 입주권. 일때만 종전부동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분양권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입주권. 자, 그러면서 그 오른 밑에 보면 그 옆에 보면 거래 금액 칸 있나요? 거래 금액 칸이 제일 끝에 나오죠. 그 거래 금액 칸 오른쪽에 보다 보면 추가 지불액의 동그라미요. 찾으셨습니까? 추가 지불액 동그라미. 또 하나 뭐예요? 권리 가격.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 란에 적어주는 것 중에 이것은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구나. 따라서 권리가가 얼마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 더 나올지 그런 것들을 갖다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를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가 추가 지불액, 또 하나가 권리가. 권리 가격은 여기만 나온다는 이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게 뭐였어요? 종전 부동산 10번 항목. 자,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까지 보고 쉴 거예요. 7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요 유의사항 중에 5번이 작년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그전에도 한참 나왔던 얘기입니다. 5번 별표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보면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 금액 적어줄 때는 부가세를 어떻게 해요?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고 나왔죠. 포함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밖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그 밖의 거래 대상이 뭐예요? 그 밖의 거래 대상이 뭔가요? 그 밖의 거래 대상이 뭐예요? 그 밖의 거래 대상이 뭔가요? 토지하고 건물입니다요. 여기 칠판을 보셔야 돼요. 칠판. 이것을 삼각형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예? 삼각형으로 요게 시험 문제 출제거리야. 지금 방금 전에 공급계약 전매라고 그랬죠? 그때는요, 부가세 포함이요, 제외요? 포함이죠. 요거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자로 기억하시면 안 되고, 공급계약 전매가 밑에 나오죠? 거래신고 대상 물건 4개 중에 공급계약과 전매가 밑에 나오잖아요. 이 지위가 전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부가세 어떻게 해요? 포함이죠? 그래서 포함이니까 많이 먹었겠죠?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거예요, 요게. 위에는 그 외의 거래 대상이라는 건 토지 건물 얘기하죠. 위에 건 부가세 포함이요, 제외예요, 지금. 제외. 요건 좀 덜 먹었겠죠? 응? 제외해줘. 위에는 뚱뚱하지 않고. 밑에가 뚱뚱하죠? 토건, 공지, 삼각형 그림. 밑에가 뚱뚱해, 밑에가. 위에가 얼쭉하고, 밑에는 그러니까 부가세 뭐예요? 포함. 막 먹은 거요? 부가세 포함? 부가세 뭐예요? 제외.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된다. 자, 밑에 가시면 작성 방법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중에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그시고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도 읽어보셔야 돼. 6번. 자, 근데 6번 읽어보시되 6번 중에서 둘째 줄 뒷부분에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여기를 별표해 두셔야 돼. 잘하셨습니까? 동그라미 6번에 둘째 줄의 가운데 뒷부분, 둘째 줄 뒷부분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나온 거 있죠? 별표. 대지권 비율은 뭘 보고 적어준다는 뜻입니까? 대지권 비율을 적는 칸이 있어요. 뭘 보고 적어요? 등기부여. 대장 아닙니다 이거. 별표.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7번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 거예요. 읽어보면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일 때는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어줍니까? 전용 면적을 적어주죠. 그 밖에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또 적어준다고 그래요? 연면적. 그것을 바꿔서 잘 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침 집합 건축물이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무슨 면적을 적어준다고요? 전용 면적을 적어주죠. 그래서 마침 이게 지읒자 돌림이죠. 집합 건축물이다 그랬을 때 무슨 면적이라고요? 전용 면적.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이렇게 같은 지읒자 돌림. 상당히 시험에 많이 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8번을 다 읽어주시고 설명은 다 드린 겁니다. 동그라미 9번요. 읽어보겠습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나왔습니다. 전체 거래 가격을 적어줍니다. 총이니까 합계 금액 적어주죠? 네. 동그라미 9번이요 지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그쵸? 근데 가로 안에 걸 지금 잘 보셔야 돼. 가로 안에 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경우에 이 전체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여기가 가로 안의 내용이 별표입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이니까 합친 금액을 적겠죠? 총이란 말이 있으니까 합계 금액을 적겠죠? 뭐요? 대답도 없이. 아, 총이니까 더한 금액을 할 거 아니에요? 맞춰봐요 그러면.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동산별 거래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합계란 말이 없어요. X에요. 그렇게 나올 것 같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쉽니다.